예, 저는 오늘 이 차를 리뷰하려고 사막 지역에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해줄 차량은 닛산의 상위 모델인 인피니티 QX60, QX60 모델입니다. 뒤로 보이는 선인장, 뭐 저쪽에 산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제가 이 차를 리뷰하려고 2,000km 정도를 2주 동안에 탔어요. 일단 외관적으로 보면은 합격입니다. 아주 이쁘고요. 강렬하면서도 이쁘기 힘든데 아무튼 모양은 마음에 좀 들고요. 좀 엔지니어링적으로 안에도 좀 봐드릴게요. 근데 일단 외관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뒤에 가서 이 날렵한 뒤도 좋고요. 그죠? 이쪽이 이제 3열 시트가 있는 곳입니다. 3열 시트가 있는 곳이고, 사이즈로 보면은 새로 나온다는 팰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랑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차량이 되겠어요.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얘가 좀 더 비싸겠지만 아무튼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피니티 QX60, 그죠? 앞에서부터 뒤로 이제 천천히 리뷰를 해드리면, 전반부에 있는 이제 헤드램프 쪽에 LED는 강렬하고 아주 이쁘게 잘 돼 있고요.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엔진룸부터 봐드릴게요. 네, 이게 엔진룸이고요. 엔진룸 열었을 때 소리는 뭐 다른 차들과 별로 차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커버를 좀 씌워놓은 모습이죠. 엔진 커버라든지 이런 쪽에 커버. V6 엔진. 엔진은 타보면서 느낀 게, 엔진은 참 안정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많이 놀란 건 뭐냐면, 여기 EPSF라고 돼 있죠. 파워 스티어링 플루이드. 저게 저희가 강의를 해드린 거, 그 HPS 강의 해드렸죠. 아직도 하이드롤릭 방식의 그 스티어링 조향 장치를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유압이라는 거 자체가 벌써 원가 절감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옛날 방식 그대로 쓰는 거고, 벨트는 저 안에 커버를 씌워놔 가지고 액세서리 벨트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예 터보 없이 자연 흡기 방식. 그다음에 브레이크 쪽은 뭐 옛날 그 부스터 그 방식 그대로, 엔진은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개발대용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한번 안정되게 튜닝 돼 있는 거를 계속 쓰는데, 타보니까 확실히 안정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그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3.5리터라고 했나? 이게 3.5리터 3500cc에서 나오는 엔진의 힘은 이 차를 끌고 가는데 전혀 무리가 느껴지질 않았어요. 트랜스미션 튜닝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었고요. 이 차를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면 원가 절감이 정말 잘 돼 있는 차다. 옛날 방식을 많이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릴리즈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리뷰를 해 드릴게요. 요 앞으로 들어가면 요 전방 카메라가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포워드 콜리전 얼러트 뭐 이런 거, 이제 자동 브레이크 아니면은 긴급 제동 장치에서 나오는 그 이제 얼러트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저기 선인장 보이시나요? 선인장? 되게 크죠? 선인장은 건드리면은 잡혀간대요. 여기는 아무튼간 타이어도 굉장히 큰 타이어, 거기다가 큰 타이어에다가 폭도 굉장히 크죠. 이게 왜 이러냐면,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해 가지고 타는 내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타이어를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폭이 넓은 걸 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다 충격을 흡수해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투피스톤 캘리퍼, 뭐 무난하게, 이제 브레이크 구성은 이 차에는 특이한 거는 없었어요. 잘 들고 잘 멈추고, 저도 뭐 브레이크 전문가긴 하지만 제가 뭐 굳이 딱히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의 브레이크 세팅이었어요. 뭐 뒤에는 조금 스몰한 거, 뒤에도 근데 요게 이쪽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갔다고 보여지던데, 요 뒤에가 벤티드 로터예요. 왜 이러냐면, 이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 뒤에 앉아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3열이 앉고 여기 짐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무게 배분이 그 제동을 해가지고 무게 배분이 앞으로 쏠린다고 해도 얘가 담당해 줘야 되는 브레이크 목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벤티드 로터까지 써가면서 세팅을 한 거예요. 팰리세이드 뒤에 브레이크 왜 그렇게 잡았냐 라고 하는데 동일한 세팅인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안에 내부도 봐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문에 버튼이 있죠. 여기 이제 눌러가지고 잠겼다 열었다 소리 들리시죠? 해서 이렇게 여는 건데요. 키는 이제 주머니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열린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뒤에로 가면 원가 절감 때문인지 안 달았어. 왜냐면 불편해 이게. 그러면 제가 키는 주머니에 있는데 호주머니에서 키를 빼가지고 열 수도 없고, 이걸 열기 위해서 짐을 실려고 여기 열려면 여기 가가지고 이걸 2번 눌러줘서 얘를 열어야 되는 방식이야. 아이씨, 또 잠겼네. 되게 불편해 이거. 왜 이렇게 원가 절감을 이런 데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차로 걸어가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차를 가지고 근처로 가면 이런 식으로 왔냐 그러고 불을 비춰줘요, 손잡이 있는 거를. 이런 피처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열리진 않죠, 그죠? 이걸 눌러야지만 열리고. 계기판 구성은 이렇고요. RPM, 그 다음에 속도 게이지, 기름. 나중에 내가 또 꿀팁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얼마큼 탔는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한번 리셋 했는데 한 1000마일 또 탔어요. 좀 많이 탔고. 여기가 이게 좀 해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게, 이게 위아래는 되는데 좌우가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HMI에 좌우로 가야 되는 옵션을 여기서 좌우로 할 수가 없어요. 위아래밖에 없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한 바퀴 돌리려면 얘를 계속 눌러가지고 돌리든지, 얘를 계속 눌러가지고 메뉴 저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 여기서 좌로 가고 싶으면 갈 방법이 없어. 우측으로 계속 돌려야 돼. 얘를 계속 눌러서. 이게 좌우 버튼만 있었어도 참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참 그게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세팅도 마찬가지. 이 세팅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에 차량이 있으면 차량이 튀어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위에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안 돼요.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은 보통 레인 어시스트가 되거든요. 차선 이탈을 해주든지 차선 워닝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원가 절감의 끝판왕인 거야. 옛날 이게 2011년에 쓰였던 HMI라고 들었는데, 그 HMI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게 참 사골이죠, 사골. 재밌는 거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이드 블라인드 얼럿, 사이드 블라인드 얼럿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측방이 안 보이는 차들을 얼럿 주는 건데요. 이게 보통 저 거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울에다가 이거 넣기가 어려웠나 봐. 무슨 디자인 변경하기가 어려웠는지 닛산이나 인피니티는 다 이 안에다가 적용을 했더라고요. 요쪽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죠. 거울에다가 안 달고 보통 여기다가 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리뷰해드리면, 저는 이제 한 2주 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이 만지게 되는데, 여기에 요 이제 핸들 조절하는 텔레스코픽 버튼 있죠. 나오고 내려오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올리는 거에 맥스가 이거예요, 맥스가. 그러니까 내 허벅지랑 얘가 다 맥스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놓고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운전하기가, 이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쉽지 않겠다. 이거 남자 키 큰 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앞으로 뽑아놓고 쓰는데, 핸들 포지션에 조금 이상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어의 최대의 좀 불편한 점은 버튼이야, 버튼. 이게 지금 2주 안에 탔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이게 적응을 해보려고요, 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버튼이 총 40개예요, 해보니까. 자, 이거 이제 비상등은 뭐 오케이,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놨다고 쳐. 그럼 위에는 앞으로 나가는 거, 뒤로 나가는 열선, 뭐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람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오토, 그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럼 위에는 다 클라이밋 컨트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는 이제 뭐야? 밑에는 메인 컨트롤, 그 다음에 아래는, 아이고, 쓰레기가 보이네. 쓰레기는 치울게요. 그럼 메인이죠. 이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가 CD 컨트롤, 음향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익히는데 이제 익힐 수 있겠어요. 그 운전하다가 온도를 조절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위에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운전하는데 버튼 어디 있지 하고 자꾸 힐끔힐끔 보는데 아시 온도가 없는 거야. 보니까 온도는 이 밑에 있어. 오케이. 보통 이렇게 다이얼로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여기 66도라고 돼 있죠. 다이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아씨 이것도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조장치가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자꾸 눈으로 바람이 오니까 조절하려고 보니까 얘를 눌러도 조절이 안 돼. 아씨 이거 빨리 다리로 좀 바꾸고 싶은데 눈으로 자꾸 바람이 와서 그걸 찾아봐도 없어. 아 막 짜증나. 클라이밋 컨트롤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되나? 안 돼. 되는구나. 여기선 되는구나. 아직도 다 못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눌러야 되냐면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메인 콘솔 옆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를. 야, 이게 익히는데 되게 오래 걸려. 아직도 2주를 타는데도 뭐가 어디 있는지 좀 찾기가 어려워요. 또 끄는 것도 여기가 있고. 이 버튼이 되게 어려워. 백이 여기 백 버튼, 리턴 버튼이 두 개가 있어 또.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래. 이건 이제 볼륨 조절하고 CD, 여기 CD가 있다는 거는 좀 옛날 그 방식을 아직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CD를 틀기 때문에 CD가 있는 거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버튼도 너무 많고 조작이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운 카다. 그리고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만 있고 아무것도 조절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FCA 얼러트가 있다면, 포워드 콜리전 얼러트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센서를 센싱하는, 좀 민감하게 할 거냐 둔감하게 할 거냐 하는 센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얘는 자동 브레이크만 조절되지 얼러트에 대한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 차가 제가 그 서스펜션이 통통 튄다고 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 멀미가 나. 거의 멀미가 아니라 머리에 잔여 진동이 나. 그래가지고 두들겨 봤어요. 이게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두들겨 보다가 왜 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앱을 누르니까 앱 거라지, 퀵 가이드, 클락, 드라이빙 퍼포먼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드라이빙 퍼포먼스는 뭐냐면 G 센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엔 G 센서가 있는데 이 G 센서를 활용을 한 거죠. 가지고 앞으로 가는 종지, 그 다음에 좌우로 가는 횡지를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얘가 뒤로 앞으로 가고 엑셀을 밟으면 뒤로 가고 좌우 볼 수 있다는 거는 약간 퍼포먼스틱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패밀리카인 줄 알았는데 퍼포먼스 위주로 세팅을 해서 저렇게 단단한 건가 라고 하고 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아래를 이렇게 봤더니 기어봉이죠. 그 다음에 USB, 그 다음에 차징 있죠. 재밌는 게 여기에 그 열선 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열선 그 히터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가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는 거야. 얘가 스포틱하게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스펜션이 텅텅 튀었구나. 그런데 이거 스포츠카가 아니잖아. 이거 사람 7명 태우는 가족 패밀리차 아니야? 라는 그 좀 혼동이 좀 왔어요. 재밌는 거, 이 유리랑 다른 유리예요. 그리고 이 유리도 다른 유리예요. 뭐냐면은 요거 제가 이제 나중에 노이즈 강의할 때 또 알려드릴 텐데, 요거 유리랑 요 유리는 비필러 전에 있는 유리는 노이즈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 유리고요. 여기는 노이즈가 투과되는 유리예요. 이건 이제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 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채택을 한 건데, 이 앞에 이런 유리를 썼다는 거는 MBH 그 노이즈 특성을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엔진 소리하고 이런 에어본 노이즈는 안 들려. 여기 막 벌레 막 죽어있죠. 걔가 여기 사막에서 엄청 오래 탔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 와이퍼를 통해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는 기가 막혀. 소리가 거의 안 들려. 엔진 소리도요, 이 안에 차벽음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엔진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단점, MBH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퀴 쪽에 노이즈가 방음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여기가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기 그냥 철판 보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달려보면은 바닥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타고 들어와요. 이런 풍절음이나 밖에 에어본 노이즈, 밖에서 뭐 위오 삐뽀 한 소리들 같은 경우는 잘 차폐가 되는데, 이게 달리는데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로드 노이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안 쓴 거야. 왜 MVH 하는 사람들이 이 아래는 신경을 안 쓰고 안에만 신경을 썼을까? 그것도 참 이해가, 저도 엔지니어지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 예, 마이크 안 끼고 일부러 녹음하는데 소리가 어떠세요? 굉장히 시끄럽죠? MVH를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유리로 들어오는 소리는 다 막혔는데 바닥으로 타이어로 타고 들어오는 이 소음이 너무 과도해서 좀 문제가 많은, 이 소음은 어떻게 할지 참, 왜 이렇게 MVH를 잘 못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시끄러워요. 이제 이쪽 아래에 버튼이 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제 시야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안 보여. 아래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래로 이렇게 꼭 숙이고선 봐야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네. 얘는 뭘까? 잘 안 보이고 손도 잘 안 가. 이거는 ESC, TCS 끄는 거고, 이건 트렁크네요. 그죠? 응? 왜 안 열려? 꾹 누르고 있어야 열리네. 예, 트렁크는 이걸로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2주 만에 처음 열어봤어요. 한 가지 또 이 차에서 좀 불편하다고 느낀 거, 이거가 제가 이거 운전하다가요 멈춘 다음에 이걸 열면 얘가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려줘야 되거든? 안 열려. 얘가요 안 열려. 꼭 얘를 눌러야지만 열려. 얘를 눌러가지고 이거 해제를 해야지만 열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주행하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안 열려요.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 한 번 더 눌러야 되잖아. 터치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 차예요. 2열 시트를 봐보면, 2열 시트는 이렇게 카고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 아래 레일 트랙이 있죠.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이거 당겨가지고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렵네. 이게 저도 전문 리뷰어들처럼 누가 한 명 찍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걸 들고 하면은 혼자서는 안 된다.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좌우란다. 이 전후방, 얘를 이제 눕혔다가 뺐다가 하는 거고, 벤치 시트라고 해요. 이렇게 3명이 앉을 수 있는 걸 벤치 시트라고 하고, 가운데가 없는 것을 파일럿 시트라고 하는데, 벤치 시트에서 앞에 2명, 가운데 3명, 뒤에 2명. 이것도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머리가 엄청 어글리해. 그죠? 머리가 닿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여기 3명은 절대 못 앉고요. 2명만 앉을 수 있도록 시트벨트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2명짜리 시트예요. 얘는 이제 리클라이닝은 살짝 되는 애고요. 룸 자체는 충분해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얘가 MSRP 가격이, 시작 가격이 44,000불에서 그러니까 한 5천만원에서 이제 6천만원 정도로 가는데, 그런 트림으로 생각했을 때는 4천만원, 아니 5천만원에서 6천만원짜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투자를 많이 안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를 볼게요. 뒤에를 보면 보이나 이게? 거의 저기 의자 머리들 때문에 안 보여. 이게 봐드릴게요. 머리들 때문에 저기 안 보여. 뒤에가 잘 안 보이고요.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어글리하죠. 그러니까 되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빌딩 트림이 선루프도 있고 이제 상위 트림을 빌렸거든요. 이게 지금 가죽 핸들에 가죽 시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가 절감이 많이 느껴지는 차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원가 절감, 그러니까 원가를, 그러니까 아직은 신기술을 잘 채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가 또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여기 파킹 브레이크거든요. 왼쪽 발에 풋 브레이크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가 많이 써요. EPB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파킹 브레이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예전에 개발해 놨던 거에서 크게 비용을 많이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잘 만들어낸 차량이라고 봐요. 자, 이제 나와서 밖에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게 이제 주유캡이에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다른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에서 여다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손으로 할 수 있는 미국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원가 절감이 여기서 또 보이는 거야. 이 정도 급에 차면 이런 돌리는 캡 말고 자동으로 주유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캡 없는 캡리스 타입 있거든요. 이렇게 주유구로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돈을 아끼고 옛날 방식 그대로 2019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채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 선루프란다. 스포일러는 보이시죠? 스포일러가 왜 이런 각도로 이렇게, 요즘에 SUV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스포일러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뒤에 트렁크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골프백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빌려서. 근데 사이즈가, 드라이버가 머리가 간당간당해서 그냥은 안 빠지고요, 간신히 넣었어요. 2개 정도 골프백 실으면 꽉 차서 3열 시트를 접지 않으면은 골프백 4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글리해요, 이 머리.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4개를 넣어야, 이렇게 해놔야 4개 정도 넣을 수 있을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좀 협소한 편인데요, 그래도 골프백은 가로로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매번 부품이나 원리 강의만 해드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자동차를 가지고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난다면 다음에도 또 자동차 리뷰를 좀 해드리는데요, 저의 포인트는 이제 자동차 안에서 발생되는 원리를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또 강의 영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가 저의 목적이니까 그런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면서 리뷰하시는 리뷰어들은 다른 데도 많으시니까 저는 좀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를 오늘 좀 깔려고 깐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차 오너분들은 좀 상처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